등교를 하기 아무리 힘들어도 마스크 쓰기 너무나 갑갑해도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파이팅!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단원 4, 소단원 1의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논증 방법 파악하며 읽기의 학습 포인트는 우선 논증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일단 논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맞냐 틀리냐를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논증의 세 가지 방법, 귀납, 연역, 유추라는 것을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논증 방법의 개념을 알고 예시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교과서 176쪽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글을 읽을 건데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지금 논증 방법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앞에서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올 내용을 계속 연결 지으면서 읽는 그 예시를 보여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영국 왕립학회의 모토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그대로 믿지 말라입니다. 자, 믿지 말라라는 게 포인트죠. 이걸 계속 연결 지으면서 읽을 거예요. 믿지 말라. 두 번째 문장, 탐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하는 일을 뜻합니다래요. 자, 아까 앞에서 뭐라고요? 믿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요? 같은 말로 믿지 않는 거. 네, 맞아요. 의심하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비문학 글들을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수많은 문장과 단어들이 쏟아져서 글 읽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잘 쓰여진 글들은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기 때문에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은 사실은 별 말이 없어요. 그냥 같은 말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글을 읽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한마디로 믿지 말아라, 의심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하나 더 살펴볼 만한 거는 이제 말하기 방식으로 인용이 드러납니다. 영국 왕립학회라는 권위 있는 사람이나 단체의 말을 인용하여 주장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요. 인용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오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자, 파스테르가 살던 시대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미생물이 뭐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봐야지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생물, 예를 들어 세균 같은 게 이제 미생물들이 있죠. 자, 권위 있는 학자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러한 믿음을 학설로 굳혀놓기까지 했습니다. 학설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드립 칠 때. 뭐 이러이러한 거는 학계의 정설, 이런 드립 여러분들 요즘 댓글 달 때 학계의 정설 드립 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굳어있는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학계의 설, 이런 걸 학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예요?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한다는 걸 학설로 굳혔다는 거예요. 하지만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이런 학자들의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글을 읽을 때 잘 읽는 거는 연결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까 앞에서 첫 번째 문단의 포인트는 뭐였어요? 그렇죠. 의심하라라는 거예요. 믿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기서 파스테르는 권위에 따르지 않고 실험을 통해 반론을 폈습니다. 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굴리세요.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기존의 것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파스테르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야. 뭐를?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걸. 그런데 파스테르는 어떻게 했다고? 일단 믿지 않고 의심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미생물이 저절로 발생하는지 아닌지 내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실험을 해봐야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3번 문단으로 갑니다.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자, 멸균이라는 거는 균을 죽이는 거, 균을 없애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육즙이라는 거는 고기의 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제 쇠고기나 삼겹살 같은 거 먹으면은 그 맛을 느끼게 하는 육즙. 발효라는 거는 우리 이제 우유 오래 놔두면은 요구르트 되는 것처럼 발효작용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김치도 발효식품이죠. 자, 파스테르는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되었지만 멸균한 육즙은 발효가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니까 멸균하지 않은 육즙은 발효라는 작용이 일어나지만은 멸균 안 하면은 그대로다라는 걸 알아냈대요. 뭐를 통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 문장을 선생님이 좀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멸균을 안 했다. 그러면 균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즉 생명, 이런 균이라는 생명이 남아있는데 균이 있으면은 발효가 일어났대요. 자, 근데 발효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균이 있을 때는 미생물이 작용을 했대요. 그런데 반대로 멸균, 즉 균을 죽였을 때, 그럼 균이 없는 거잖아. 균이 없을 때는 발효가 어떻게 됐대요? 일어나지 않고 원래의 맛과 모습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여기 위에 나와 있죠. 즉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미생물이 작용하지 않았다. 자, 미생물이 있어야지 발효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힌트로 잡았을 때 균이 있을 때는 미생물이 있었어요. 균이 없을 때는 미생물이 없었어요. 자, 선생님 다시 한번 포인트 잡습니다. 균이 있을 때는 미생물이 있었어요. 균이 없을 때는 미생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학계의 정설은 뭐였어요?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뭐가 있든 없든 그냥 미생물은 알아서 생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균이 있어야 미생물이 생기잖아. 즉 미생물은 여기 세 번째 문장대로 생명이 없는 육즙이, 즉 균이 없는 육즙이 변형되어서 알아서 생명체인 미생물이 발생하는 것,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무생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단을 그냥 새로운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글을 읽을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 글에서 우리가 아까 포인트 잡은 거 뭐예요? 믿지 마라, 의심해라. 자, 뭘 의심했다?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심했다. 의심해서 실험해봤다. 그랬더니 아니었다. 미생물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파스텔가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반론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의심을 통해서 탐구한 결과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명을 지닌 고유한 존재다라는 걸 이렇게 입증한 사실이 하나가 나왔죠. 자, 4번 문단으로 갑니다. 의심은 마법사의 물과 같대요. 자, 뭐뭐와 같다. 무슨 법? 네, 맞아요. 지규법입니다. 비유법을 쓰고 있네요. 자, 의심을 마법사의 물에 비유하는 지규법을 쓰고 있어요. 마법사의 물이 뭐예요? 우리 마법이 뭐예요? 마법, 매직이잖아, 매직. 그래서 의심하는 순간 죽어있던 진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기 시작하니까요. 죽었던 거를 살리는 이런 매직을 부리는 게 바로 뭐다? 의심이다, 의심. 그래서 의심이 마법사의 물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심을 마법사의 물에 빗댄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고 밑도 끝도 없이 의심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의심만 하지는 말아라. 의심을 해야 되지만 의심만 하지는 말아라는 얘기예요. 항상 의심만 하지 말아라.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라. 자, 선생님이 아까 이 글의 포인트를 뭘로 잡았어요? 믿지만은 말아라. 의심도 해봐라.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해봐라는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뭐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다시 설명하는 거다.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글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177쪽 다섯 번째 문단. 우리 주위에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믿음들이 있습니다. 자, 믿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잖아. 무조건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에서 교과서에서 어른들의 이야기에서 이를 하나둘씩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진실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연결 지어서 생각하면 뭐야? 모두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자, 뭐 해봐라? 한 번쯤 의심해봐라.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6번 문단으로 갑니다. 자유낙하를 하는 두 물체 중에 더 무거운 것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대학자가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주장을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데 믿어야지 하고 이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 뭐예요? 네, 의심이에요. 이 글의 포인트. 사람들은 의심을 안 했다는 거야. 하지만 갈릴레이는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의문을 품었다. 즉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의 실험으로 의심을 하면서 기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본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그 무게와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무거운 게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길하면 길은 거지 하고 믿었어. 하지만 갈릴레이는 정말 그래 하고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무거운 거랑 가벼운 거랑 직접 여러 번 떨어뜨려 본 거야. 떨어뜨려 봤더니 똑같이 떨어지는데? 아닌데? 하고 이거를 실험으로 증명을 냈다는 거지. 자기가 의심한 사실을.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믿었던 사례가 있어요. 바로 무거운 게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갈릴레이는 의심을 했어요. 즉 탐구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사실을 입증한 거죠. 무게랑 관련 없이 똑같은 속도로 떨어진다. 자, 그러면 이 갈릴레이는 아까 앞에 나왔던 어떤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의심한 사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아까 미생물 얘기 나왔을 때 누구? 그렇죠. 바로 파스테르랑 똑같은 사람이 갈릴레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한 사람. 자, 7번 문단입니다. 코페르니쿠스 역시라는 것은 그전과 뭔가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믿고 따르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즉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생각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자, 방금이랑 흐름이 비슷해요. 기존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사람들이 믿었어. 어떤 거?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거.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뭐 한 사람? 의심을 한 사람. 그래서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입증을 했겠죠. 정리하면 자, 그 전에 일반적인 믿음의 사례가 있어요.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 예를 들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이거에 대해서 뭐 했어요? 의심을 품었어요. 이게 이제 탐구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무작정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의심해보고 탐구하는 자세. 그리고 이런 결과를 입증한 거죠. 탐구 결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태양이 중심이었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랑 반대였어. 라고 이걸 이제 입증하고 주장한 거죠. 누가? 코페르니쿠스가. 그럼 연결지어 생각하면은 이제 코페르니쿠스는 아까 앞에서 이쪽 부분에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갈릴레이랑 비슷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구한 사람, 의심한 사람.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은 기존의 믿음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그걸 믿은 사람들의 생각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8번 문단. 이처럼 탐구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 이럴 것이다 라고 설정하는 걸 이야기해요. 가정하는 거.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 확인하고 증명해서 그 방금 전 기존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라고 했습니다. 178쪽으로 갑니다.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중심으로 글의 구조를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글의 구조와 함께 정리를 하고 이를 통해서 논증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 먼저 1문단에서는 탐구한다는 것은 영국 왕립학회 모토처럼 뭘 뜻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2, 3문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이제 미생물 얘기 나왔죠. 파스테르. 그래서 사람들은 미생물을 저절로 발생한다, 자연 발생한다고 믿었지만 누구는? 파스테르는 실험으로 미생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다. 즉,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4, 5문단에서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야기, 즉 기존의 사람들이 믿던 이야기라도 틀릴 수 있고 설령 그게 학계의 정설이라도 학설이라도 틀릴 수 있고 당연한 상식이 되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믿음들도 진실이 아닐 수 있으니 뭐 해야 된다?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6문단에서는 또 다른 사례들이 나오죠. 갈릴레이는 대부분이 받아들이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의문을 품고 즉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체는 무게에 관계없이 똑같은 속도로 자유낙하한다라는 기존의 사람들이 믿던 것과 다른 사실을 증명한 거예요. 그리고 7문단에서 또 다른 사례, 바로 코페르니쿠스의 사례가 나오죠. 누구나 그 전에 믿던 프톨레마이오스의 생각,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거, 이거를 의심을 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8문단에서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정리해서 탐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실험으로 입증하여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뜻한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179쪽입니다. 논증 방법, 연역과 귀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짚어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방금 읽은 글이 어떤 논증 방법을 썼는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논증이란 증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거래요.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증명하는 거죠. 논증. 대표적인 논증 방법에는 귀납과 연역이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전에 이끌기 한번 볼게요. 자, 논증에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전제라고도 하고, 앞으로 이제 전제라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그냥 근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제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을 결론이라고 한다. 그냥 근거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이니까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전제가 근거니까. 자, 이어서 자, 대표적인 논증 방법에는 귀납과 연역이 있는데 그 중에 귀납 논증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전제가 참이더라도, 즉 근거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래요. 말이 어렵죠? 예시와 함께 살펴볼게요. 귀납의 예시입니다. BTS는 춤을 잘 춘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가 있어요. 명제라는 거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명제 정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BTS는 춤을 잘 춰요, 이런 사실이 하나 있어. 그런데 엑소도 춤을 잘 춰, NCT도 춤을 잘 춰, 세븐틴도 춤을 잘 춰. 자, 이렇게 춤을 잘 춘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의 팀들의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바로 결론입니다. 한국 아이돌 그룹은 춤을 잘 춘다라고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다? 귀납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귀납이 좀 이해가죠? 이런 BTS, 엑소, NCT, 세븐틴 같은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한국 아이돌 그룹은 춤을 잘 춘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뭐다? 귀납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귀납의 특징이, 이 어려운 말이 하나 있어. 전제가 참이더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요. BTS 춤 잘 추죠? 참이죠? 이게 하나하나의 전제들이거든? 전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써있죠? 근거를 전제라고 한다고. 자, 전제. BTS 춤을 잘 춰요. 사실 참이에요. 엑소 춤 잘 추는 거 참이에요. 아니라고 선생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NCT 춤 잘 춰요. 세븐틴 춤 잘 춰요. 다 사실이야. 참이야. 그러면은 한국 아이돌은 춤은 잘 춘다는 게 항상 참일까? 항상? 아니죠. 만약에 한국 아이돌 그룹 중에 한 팀이라도 춤을 잘 추지 않는 팀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버려? 한국 아이돌이 춤을 잘 춘다라고 입증할 수는 없는 거야. 왜냐면은 반대가 되는 예시,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하면은 발레라고 해요. 발레. 그러니까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귀납은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귀납 논증은 전제, 근거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다. 왜냐면은 내가 얘기한 근거 이외에 하나라도 이 결론에 해당되지 않는, 결론을 깨는 발레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아이돌 그룹을 조사해가지고 춤을 잘 춘다는 것을 입증을 해도 내가 파악하지 못한, 춤을 못 추는 아이돌 그룹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결론은 깨지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귀납의 한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귀납의 한계가 여기 특징으로 나와 있는 거죠. 자, 연역 논증 갑니다. 귀납 논증 지금 이해하면서 머리가 아픈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누르고 쉬고 와도 됩니다. 연역 논증 설명할게요. 집중하시고. 연역 논증은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 귀납 논증이랑 반대로 하는 방법이에요.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시를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연역의 예시입니다. 연역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먼저 대전제라고 해가지고 근거가 하나 나와요. 한국 아이돌은 춤을 잘 춘다. 그리고 근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소전제라고 해요. 두 번째. BTS는 한국 아이돌이다. 자, 그럼 보세요. 한국 아이돌은 춤을 잘 춘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이 있어요. 일반적인 원리.
그런데 BTS는 이제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잖아. 근데 얘가 어디에 포함돼? 한국 아이돌에 포함돼.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 BTS도 춤을 잘 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국 아이돌은 춤을 잘 춘다. BTS는 한국 아이돌에 포함돼. 한국 아이돌이야. 그러니까 BTS는 자동으로 춤을 잘 춘다.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이라는 겁니다. 예시 하나 더 해볼까요? 한국 게이머는 압도적이다. 실력이 아주 압도적이다. 페이커는 한국 게이머이다. 자, 이쯤이면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렇죠. 페이커는 압도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연역 논증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학교가 뭐 땡땡 중학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땡땡 중학교 친구들은 모두 착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 뭐 민수는 땡땡 중학교에 다닌다.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민수는 착하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연역이 뭔지는 이제 이해했을 텐데 여기 연역의 특징까지 짚어볼게요. 전제, 즉 근거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아이돌이 춤을 잘 춘다라는 게 참이고 BTS가 한국 아이돌이라는 게 참이라면은 이 두 가지의 근거들이 참이라면은 결론은 무조건 참이라는 관계가 있는 게 연역이라는 거예요. 아까 귀납은 전제들이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었어. 왜냐면은 이 논증을 할 때 쓴 전제, 근거 빼고 다른 반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죠. 아까 내가 BTS, 뭐 세븐틴, 뭐 여러 가지 아이돌을 가지고 근거로 삼아도 내가 말하지 않은 다른 아이돌 팀이 춤을 못 출 수도 있으니까 항상 모든 아이돌 그룹이 춤을 잘 추는 게 아닐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근거들이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라는 게 귀납의 특징이었는데 연역은 이제 반대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한국 아이돌이 춤을 잘 추고 BTS가 한국 아이돌이라는 이 두 가지가 만약에 맞다면 그럼 결론은 무조건 맞다라는, 무조건 참이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게 바로 연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과 연역은 이런 반대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또 얘기하자면은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선생님이 조금 이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귀납이라는 거는 완벽하진 못해. 전제가 참이라도 결론이 항상 참인 것은 아니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 약점이 있는 거지. 깨질 수 있는 거지. 하지만 귀납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라든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해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유를 먹은 친구들이 키가 큰 거를 쫙 조사해봤어. 그래서 얘도 우유를 먹었더니 키가 크네. 쟤도 우유를 먹었더니 키가 컸네.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크는구나.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게 귀납이야. 그런데 연역은 새로운 지식을 주진 않아. 그냥 기존의 지식에서 확인하는 것뿐이야.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아이돌이 춤을 잘 춘다는 걸 내가 원래 알았어. 그러면은 BTS가 한국 아이돌이니까 BTS가 춤을 잘 춘다는 걸 아는 거는 이거는 새롭게 알아낸 게 아니라 사실은 BTS가 한국 아이돌에 해당되니까 춤을 잘 춘다라는 걸 확인한 거에 불과하거든. 그래서 연역 논증은 새로운 걸 알게 해주는 건 아니야. 그 대신에 장점은 뭐냐? 연역 논증은 이 논리상으로는 완벽해요. 전제가 참이면은 결론도 완전히 참이야.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는 중학교 수준에서 완벽하게 이해하진 않아도 되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욕심을 부려봤어요. 지금 이 얘기가 사실은 그 수능에서 연역과 귀납에 대한 설명이 이제 지문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이 지금 생각나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179쪽을 먼저 볼게요. 이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보자고 했는데 이 글에서는 파스텔의 사례가 나왔고요. 또 갈릴레이의 사례가 나왔어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의 사례가 나왔어요. 어떤 사례? 포인트 뭐였어요? 그렇죠. 너무 믿지만 마라.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의심해라. 그래서 주장이 뭐였어요? 모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당연한 상식으로 믿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참고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의심을 품고 그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자, 사례를 묶어서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했어요. 자,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논증 방법 중에? 아까 연역과 귀납 중에 뭐예요? 그렇죠. 바로 귀납 논증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179쪽에 적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파스테르, 코페르니쿠스, 또 누구였어? 파스테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이런 애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과학자들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탐구가 의심에서 시작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귀납 논증이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80쪽에서 새로운 논증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 앞에 존재하는 것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것이 없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은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으므로 내가 뭐라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삶에 초대된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면은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이랑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이 없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 따지고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싸워봤자 그 사람들이 사라져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내 삶에 초대된 거야. 내 삶에 있는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랑 싸우고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점점 더 빠진다. 에너지 낭비라는 거야.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뭔 얘기가 나오냐? 버스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인생 얘기하다가 나는 내 인생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입니다. 버스를 운전하다 보면 약간 성가시게 구는 사람, 험악한 사람도 타기 마련이지요. 소위 뭐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을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진상들이 타요. 그게 싫다고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신경 쓰다 보면 기사님이 이런 진상 승객을 쫓아내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은 뭐에 집중을 못해? 핸들, 운전에 집중을 못해요. 그럼 버스가 어떻게 됐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겠죠. 즉 진상 손님, 사람을 쫓아내는 데만 몰두하면 어느새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글을 쓸 때 인생을 얘기하려고 하겠어? 버스를 얘기하려고 하겠어? 인생을 이야기하려고 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걸 인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생이랑 비슷한 뭘 가져온 거예요? 그렇죠. 버스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진짜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진상 승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때도 필요하겠지만은 너무 그 사람들의 신경을 쓰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써야 할 것에 집중을 못할 수 있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인생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해라. 여러분들 인생 운전에 집중해라. 여러분들 인생 버스의 운전을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은 중요한 논증 방법 하나를 적용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이 글의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멀리하느라 괜히 힘 빼지 말자는 거예요. 비생산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 할 거 하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삶에 초대된 사람들이니까 그냥 함께 살아가자. 나 할 거에 집중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 글을 읽은 진짜 이유에 해당하는 논증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귀납 논증의 하나인 유추는 둘 이상의 대상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A랑 B가 있는데 둘이 비슷해. 그러면은 A가 그러면은 B도 그럴 거야. 이게 유추예요. 비교하는 대상의 속성이 더 비슷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A랑 B랑 비슷할수록 A가 그러면은 B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글로 설명을 하면은 자, 인생에서 내 앞에 존재하는 싫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더 빠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인생이랑 비슷한 뭘 얘기했어요? 버스 운전을 이야기했어요. 버스 운전할 때 싫은 사람을 쫓아내는데 신경 쓰다 보면은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 앞에 존재하는 싫은 사람을 쫓아내려고 할수록 힘만 더 빠진다라는 이 얘기를 강조하고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유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글을 지금 배운 유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글을 통해 전달하려는 생각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버스 운전에 대한 이야기죠. 버스 운전과 인생의 유사점이 있어요. 둘 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운영한다는 유사점, 공통점이 있죠. 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둘이 비슷하니까 버스 운전에서 진상 고객을 쫓아내는데 신경 쓰면 버스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것처럼 내 앞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만큼 비생산적인 거 없다. 이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사람을 쫓기만 하면 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듯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마찬가지야 라고 주장한 이 방식이, 이 논증의 방식이 뭐다? 유추라는 겁니다. 자, 유추의 예시를 인생과 버스 운전으로 알아봤는데요.
하나 더 해볼게요. 바로 연애와 친구 관계입니다. 여러분, 연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10번 찍어 뭐예요? 여러분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옛날 말이죠. 요새는 10번 찍으면 어떻게 돼요? 10번 찍으면 범죄예요. 여러분, 고백해서 혼내준다라는 말이 있고 연쇄 고백 말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무작정 나 사랑해주세요, 나랑 좀 사귀어주세요, 이거 쫓아다니면은 스토킹이 될 수도 있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받으려면, 연애하고 싶으면은. 뭐 선생님이 뭐 연애에 대해 잘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정리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도 잘 몰라요. 자, 매력을 키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실력을 키우든지 자기 개발을 하든지 인성을 키우든지 뭘 배우든지 뭐 잘 나가든지 매력을 키워라. 내가 그 사람한테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거울 속에 나를 봤을 때 얘 사귀고 싶다, 이런 말이 들게 만들라는 거죠. 뭐 인성이든 뭐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내가 친구를 사귀고 싶으면은 나랑 친구 좀 돼주세요.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랑 놀지 말고 나랑 놀아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거울 속에 내가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매력을 키워라. 이렇게 선생님이 연애와 친구 관계의 유사성을 통해서, 둘 다 어떤 유사성이 있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유사성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연애에 나왔던 이야기를 친구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보다 어떤 방법, 어떤 논증 방법? 그렇죠, 유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에 대해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불어넣는 마법사의 물이라는 글을 읽으면서 귀납 논증을 공부했고요. 그리고 인생과 버스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 논증을 공부했습니다. 유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에 대한 글을 읽을 차례? 바로 연역 논증입니다. 연역 논증. 연역 논증은 아까 공부했었죠. 예시를 통해서, 아까 페이커 예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는 방법으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했어요.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고 결론이 참이라는 게 확실하면은 그 둘의 관계는 무조건 참이 된다. 이게 연역 논증이었고, 181쪽으로 갑니다. 땡땡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됩니다. 첫 문장 중요하죠. 소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지 알 수 없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소통하라는 거래요. 소통으로 문제 해결한다. 그러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미움도 늡니다. 소통 안 하면. 상대방과 대화를 주고받으면, 반대로 소통하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사람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소통 안 하면 문제 생기고 소통하면 해결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문단.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층간소음 뭔지 알죠? 윗집에서 쿵쿵 뛰어다니면은 아랫집에서 그 소음 때문에 힘든 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죠.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과 피해자 사이에 소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소음을 정확히 측정하기도 쉽지 않아 이웃 간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많지요. 자, 이제 쿵쿵 거려가지고 위에 올라갔더니 이런 걸 가지고 그래요. 별로 시끄럽지도 않은데 요즘 애들이 좀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있죠. 뛰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시끄럽네, 이 정도는 괜찮네, 서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정확히 측정해가지고 입증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웃 간에 얼굴을 붉히고 싸울 일이 많다는 거예요. 이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아파트에서도 몇몇 가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층간소음도 결국은 사람 사이의 문제래요. 자, 여기 밑줄 치시고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요? 위에서 밑줄 치면 첫 번째 문장. 그렇죠, 소통을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여기에 층간소음에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사는 주민들이 뭐하면 소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목적도 주민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다음 문단. 함께 사는 이웃으로서 서로의 불편을 헤아려 조심하고 소음이 생길 일이 있을 때는 이웃에게 먼저 미안한 마음을 전합시다. 역지사지의 마음,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으로 생기는 갈등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그 말이에요.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아파트를 만들어 갑시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소통하자고 당부하면서 글이 끝납니다. 182쪽에서 이 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요. 자,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층간소음이 떠오르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결국 사람 사이의 문제이므로 주민들이 소통하면 해결된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한다면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을 이제 파악해 볼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연역 논증과 기납 논증 배웠었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해 주는데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내면 연역 논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원리, 뭐 대전 사람들은 착하다. 그런데 뭐 땡땡이는 대전 사람이다. 그러니까 땡땡이는 착하다. 뭐 이게 연역 논증이고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를 이끌어내면 기납 논증이다. 내가 우유를 먹은 애들을 확인해 봤더니 다 키가 뭐 우유를 먹은 동안 키가 컸다.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 키가 큰다. 이런 게 기납 논증이에요. 또한 뭐 이제 근거를 전제라고도 하고 주장을 결론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방금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중요한 문장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그런데 층간소음도 사람 사이의 문제다. 그래서 결론, 층간소음은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어떻게?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논리였어요. 자, 그러면 이 논리를 우리가 연역 논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일반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대전제라는 근거고, 그 다음에 소전제라는 근거 하나가 나오면은 이 두 가지의 근거, 대전제와 소전제를 통해서 결론을 뽑아내는 게 연역 논증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대전제, 사람들 사이의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된다. 뭐도? 층간소음도 사람 사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층간소음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연역 논증을 보여주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에 쓰인 논증 방법은 뭐다? 연역 논증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소통으로 해결된다는 이 일반적인 원리에서 층간소음 문제도 그렇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연역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글을 다시 한번 대전제와 소전제 결론으로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대전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이 핵심 문장이 소전제가 되고 마지막에 이 핵심 문장이 결론을 이끌어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역 논증이 타당한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이끌기를 볼게요. 논증의 타당성,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이걸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정도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기준이 주장이 명확한지, 그러니까 불분명하면 아예 이게 맞는지 아닌지 따질 수가 없잖아. 애매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주장과 근거가 분명하게 연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주장이랑 근거가 상관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근거가 참인지, 근거가 거짓이면은 결론이 참이기 어렵겠죠. 이런 세 가지 기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타당하다랑 타당하지 않다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설명하는 방식이 중요하겠죠. 타당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소통으로 해결되는 대전제, 대전제가 참이고, 층간소음 문제도 사람들 사이의 문제 중에 하나는 소전제가 참이고,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는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 참이 되기 때문이야.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연역 논증의 타당성을 따질 때에는 대전제가 참이고 소전제가 참이면, 이 두 개가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라고 아까 앞에서 연역 논증의 특징이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연역 논증을 깔려면은 대전제가 거짓이든가 소전제가 거짓이라는 것만 밝히면 결론을 깔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대전제가 참이고 소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무조건 참이고.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죠. 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전제나 소전제를 까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모두 소통을 해결되는 것은 아니야. 그렇잖아. 소통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잖아. 그러면 대전제가 어떻게 돼버려요? 참이 아니게 돼버려요. 그럼 대전제가 참이 아니니까 이 연역 논증은 깨지는 거예요. 결론도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어마어마한 개념들을 배웠는데 이제 교과서에 있는 핵심 정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논증이라는 것은 근거를 들어 주장이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주장과 근거 사이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명제로부터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근거로 주장을 증명하는 게 논증이에요. 논리적으로 증명하기. 그러니까 논증을 잘하면은 말싸움을 잘하게 되겠죠. 근데 그 말싸움이라는 게 뭐 어쩌라고 안 들려 이런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납득하는 말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논증 방법에는 우리가 귀납, 연역, 유추를 배웠는데요. 이 유추가 넓은 의미에서는 귀납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는 사실상 귀납과 연역, 유추 이렇게 세 가지로 그냥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귀납이라는 거는 구체적인 사실에서 일반적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논증 방법으로, 자, 나비가 알을 낳아, 매미도 알을 낳아. 근데 나비와 매미가 곤충이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다른 곤충도 있까, 곤충들이 알을 낳는 걸 쫙 확인을 했어. 그러면은 곤충은 알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반화를 하는 게 귀납이에요. 자, 이렇게 개별적인 사례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름대로 한 100가지의 곤충을 확인을 했어. 근데 101번째의 곤충이 알을 안 낳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귀납은 완벽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완전히 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사례가 충분할수록 논증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거를 이제 수능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귀납은 그러니까 이제 타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 완벽하게 타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귀납은 개연성, 그러니까 그러할 수 있다,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연성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지금 중학교 수업인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것까지는 이제 확실하게 이해 안 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봐봐, 나비랑 매미만 가지고 예를 든 거랑 10,000가지의 곤충을 가지고 예를 든 거랑 어떤 게 더 믿음직하겠어? 10,000가지가 더 믿음직하지, 그 얘기입니다. 사례가 많을수록 더 믿을만하다고. 자, 그 다음에 유추는 아까 전에 설명했죠. 비슷한 속성을 가지면은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연애랑 친구 관계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는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연애에서 무조건 매달리면 안 되는 것처럼 친구 관계도 그럴 거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게 유추다. 인생과 버스 운전 유추한 것처럼. 유추는 넓은 의미에서는 귀납 논증에 속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이것도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귀납은 여러 가지 수많은 사례에서 일반화하는 거고, 유추는 1대1로 비슷한 걸 가지고 따지는 게 유추죠. 이것도 선생님 좀 약간 더 깊게 들어가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역도 있었는데, 연역은 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예시예요. 선생님은 이 예시가 너무 지겨워서 아까 뭐 여러 가지 다른 예시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모든 인간은 미안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유명한 예시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 가지의 영재, 세 가지의 문장을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단 합체가 아니라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인간 안에 소크라테스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원리가 참이면 결론은 언제나 참이라는 이런 완벽성이 있어요, 연역은. 하지만 연역은 새로운 걸 밝혀내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모든 인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증명하는 거, 확인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이 차이가 있죠, 귀납이랑.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논리야 놀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은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 주장하는 글에서 귀납, 연역, 유추라는 그 논증 방법을 활용해서 글을 쓰겠죠. 그게 하나의 글의 구조가 될 거예요. 우리가 방금 봤는 글처럼. 그럼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으니까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글의 구조나 논증 방법을 아니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논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글을 썼구나. 글의 흐름이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또 글쓴이가 쓴 방법을 아니까 우리가 그 글쓴이의 방법을 통해 글쓴이의 논리가 맞는지 틀렸는지 타당한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글을 우리가 더 비판할 수 있어요. 잘 깔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은. 이런 효과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자, 지독하지만은 여기서 멈추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그냥 논증 방법을 이 흐름으로 빠르게 끝내버리겠습니다. 184쪽 보세요. 자, 예약은 약속입니다. 라는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예약했는데 못 가시나요? 예약 취소 전화해주세요. 자, 예약이 변경되면 연락해주세요. 지키지 못한 예약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요즘 뭐라고 해요? 예약해놓고 안 가는 거 노쇼라고 하죠. 노쇼. 책임 있는 소비자 행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줘야 한다라는 이런 명제는 지금 이 광고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없어도 돼? 왜 없어도 돼? 이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상식은 근거로 그냥 전제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줘야 한다 인데 예약은 약속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약속을 못 지키면 알려줘야 되는데 예약은 약속에 포함돼. 그러니까 예약을 바꾸면은, 약속을 못 지키면은 연락해달라, 전화해줘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논증이에요? 하나, 둘, 셋, 3단 합체, 3단 논법. 무슨 논증? 그렇죠, 연역 논증입니다. 보편적인 상식 안에서 논증하는 거 연역 논증입니다. 자, 185쪽으로 갈게요. 185쪽에서는 이제 또 다른 논증 방법의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볼게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친구와 손잡고 팔씨름하고 두 팔 별로 엄마와 포옹하고 친구에게 비밀 쪽지를 쓰고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그려보고 있는 힘껏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구름마다 이름을 지어주고 힘들다. 공원에서 숨이 찰 때까지 뛰어보고 내가 숨이 차다. 또 뭐 있을까? 자,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내용이죠. 스마트폰 내려보면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좋고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멈춰라. 그러면 따뜻한 즐거움이 시작된다. 그래서 고개를 어떻게 해라? 들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례를 묶어서 스마트폰을 멈춰라 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고 있죠. 자, 이거 무슨 논증? 무슨 논증? 귀납 논증이요. 귀납 논증.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